안녕하세요. 수험생 여러분. 메가벨리사에서 특허법 강의하고 있는 박지환입니다. 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저는 메가벨리사에서 상표법을 강의하고 있는 최지환 변리사라고 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수험 생활을 하면서 수석이라는 꿈을 꾼 적이 있는데 비록 저는 그 꿈을 이루지 못했지만 그 수석이라는 타이틀을 얻으신 분을 모셨습니다. 61기 수석 변리사 김영주 변리사님 모시겠습니다. 예,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제61회 변리사 시험에 정말 영광스럽게도 수석을 합격한 김형주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축하 많이 받고 계시죠?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많은 축하 받고 있습니다. 수석 예상하셨나요? 전혀 못했습니다. 진짜 합격만 시켜줘도 감사하다는 마음이었는데 이런 큰 영광이 저한테 찾아올 줄은 진짜 꿈에도 몰랐어요. 그래도 시험을 보시고 나서 좀 잘 봤다라는 느낌을 있으셨을 것 같은데. 저는 그냥 동차 때부터 항상 그 후련한 감정 그 이상 그 이하도 없었어서 그냥 모든 걸 쏟아냈으니까 결과가 어떻든 스스로한테 떳떳하다 그냥 이런 마음만 항상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수석 합격 축하드리겠습니다. 아마 김영조 변리사님이 많은 곳에서 수석 관련 노하우 인터뷰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또 거기서 얻지 못했던 소중한 정보들, 귀한 경험들 오늘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영조 변리사님의 수험 생활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 삼시로 합격하셨다고 들었고 그 과정에서 엄청나게 많은 우여곡절을 겪으셨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혹시 그 과정의 스토리들 한번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저는 이번에 삼시로 붙어오기까지 총 3번의 1차와 3번의 2차 시험을 거쳤는데요. 일단 초시 때는 제가 한 문제 차이로 커트라인에서 점수가 모자라서 떨어지게 됐었고 그래서 제시 합격 이후 부진정 도차 때는 3법 합격 커트라인을 넘겼는데 선택 과목에서 미끄러져서 선택타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기득 때는 막상 점수가 모자라서 0.2점 차이로 소스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변리사 시험에서 당해볼 수 있는 억까란 억까는 종류별로 다 당해본 것 같아서 이렇게 삼시로 수험을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큰 결실을 맺은 게 참 감회가 여러모로 새로운 것 같습니다.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보면 또 변리사 시험의 살아있는 역사라고 표현을 해도 부족하진 않을 것 같아요. 하나만 겪어도 힘든 거를 해마다 겪으시고 결국 멋지게 합격하셨네요. 네. 그러면은 많은 수험생분들이 들으시면서 이거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1차 제시 시즌을 보내시면서 2차 시험을 미리 준비하셨을까요? 네, 저는 이제 초시 때 떨어지고 제시를 준비하면서 어쨌든 이 시험은 2차라는 최종 관문을 털어내야지만 탈출을 할 수 있는 시험이다 보니 좀 2차 지향적인 학습을 미리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생동차 분들이 보통 1차 끝나고 GS 시즌 들어오면은 민사소송법에 허덕일 때 저는 제시 기간에 미리 민사소송법 기본 강의, 사례 강의, 기초 GS까지 아예 미리 좀 학습을 해두면서 했었던 게 부진정 동차 때 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었던 그 원동력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지금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시는 수험생이 있으시다라고 하면 추천을 하실 것 같아요. 저는 무조건 그 제시를 해야 되는 입장이라고 하면은 저는 무조건 2차 공부를 미리 해두는 거를 적극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리고 3법에서 모두 고득점을 맞으셨어요. 본인이 생각을 했을 때 그 노하우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저는 올해 2차 시험에서 각 과목별로 확실하게 좀 세웠었던 그런 전략 이런 게 있었는데 특허법 같은 경우에는 답안을 작성할 때 무조건 문제에서 묻는 바를 그냥 직관적으로 목차로서 현출을 해주려고 노력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시험은 교수님들한테 저희 답안지를 채점 받는 그런 구조니까 그쵸. 교수님들을 배려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최대한 답안 작성도 교수님이 읽기 편하시게끔 쓰는 그런 답안을 제가 항상 지향을 했어가지고 올해 특허법을 쓸 때는 유독 소설문도 많았고 그쵸. 물어보는 것도 엄청 많았으니까 그런 걸 하나하나 놓치지 않고 최대한 그냥 목차로서 직관적으로 현출을 해주려고 부단히 노력을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다른 과목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고 상표법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항상 그 동차 시절부터 지켜왔었던 원칙인데 사안포섭을 저는 되게 중시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나 상표법 같은 경우에는 좀 실체법적 성향이 강한 법이다 보니까 저는 실체법적 성향이 강한 과목일수록 사안포섭을 더더욱 논리 정연하고 정갈하게 해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상표는 법리는 법리대로 제시를 해주고 제시한 법리를 사안에 얼마나 풍부하게 녹여낼 수 있는가 이거에 포커스를 두고서 답안을 작성을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너무 잘 하신 것 같네요. 근데 사실 동차 때부터 그런 생각을 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그 사안포섭은 어떻게 조금 연습을 많이 하셨을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3시 들어서 비로소 좀 완전히 정제가 됐다고 볼 수 있는데 저는 이제 논리 단계를 좀 분설을 하는 거를 이제 교수님들께서 어쨌든 제 사안포섭이 어떤 논리 흐름으로 가는가를 이제 좀
그래도 조금이나마 편하게 보실 수 있게끔 도움을 드리고 싶어서 저는 사안포 수업 내에서도 숫자로 라벨링을 해가면서 논리 단계를 이제 분설을 해서 최대한 사안포 수업을 해주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처음부터 끝까지 줄글로만 쓰면은 읽기가 힘드니까 네. 교수님께서 이것도 읽기 편하게 이렇게 논리 단계를 나눠준 거네요. 맞습니다. 아,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사안포 수업을 하니까 자연스럽게 분량도 확보가 되고 교수님들 입장에서는 두껍게 사안포 수업이 된 느낌, 인상을 받으실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게 상표법에서는 도움이 좀 많이 되지 않았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민사소송법도 여쭤봐도 될까요? 제가 동차했을 때가 59회 시험이었었는데 그때 당시 1번 문제가 사회행위 취소 소송이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해가지고 그때 당시만 해도 사실 수험계에서 나올 거라고 전혀 예측을 못하는 분위기였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모든 쟁점을 그렇게 중요도 구분 안 하고 좀 수평적으로 대했었다 보니까 오히려 그런 자세가 그 민소에서 어떤 좀 그 짱돌 같은 쟁점이 나오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그냥 아는 만큼만 쓰고 나올 수 있었던 또 그런 좋은 계기가 되지 않았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고서 이제 삼시로 와가지고는 최대한 그래도 동차 때보다는 지난 세월이 있으니까 그래도 좀 판례를 보다 더 정교하게 암기하는데 좀 포커스를 두고 이렇게 지나왔어서 올해는 그래도 암기량의 뒷받침이 돼준 덕분에 이제 민사소송법 답안을 작성할 때도 판례를 최대한 실제 업무량에 가깝게 좀 정교하게 현출을 해주려고 하는데 좀 노력을 했었던 게 고득점으로 이어질 수 있었던 비결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늦게 남았습니다. 근데 변리사님 말씀해 주시는 이런 비결 들으면은 제가 느낀 거는 확실히 동차 시즌 아니면 뭐 기득 시즌, 3시 시즌 이 컨셉이 확실해서 이 시즌별로 확실히 업그레이드 되는 포인트가 확실히 느껴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아, 그러면 한 가지만 더 궁금한 게 있는데, 3시로 오면서 더 정교하게 암기하려면 어쨌든 암기량이 확실히 많아지잖아요. 네. 그 암기는 잘 할 수 있는 비결이 혹시 있으셨나요? 저는 두 문자를 많이 따는 타입이었는데 그러니까 진짜 극단적으로 할 때는 두 문자가 그 개수가 막 30글자, 40글자 이런 식으로 가는 경우도 있었어요. 근데 이거는 민소에서 그랬다는 건 아니고 예. 이제 좀 리듬감 있게 저는 두 문자 따는 걸 좋아해서 예. 그래서 따다 보니까 최대한 판례 문구를 정교하게 현출해 주려면은 그래도 두 문자 개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기억에 촘촘하게. 네, 나는 맞습니다. 거네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접근을 했다 보니 저는 두 문자를 많이 활용한 덕분에 그래도 암기량도 많이 늘릴 수 있었던 것 같아서 네, 두 문자가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근데 판례 선명도를 높인다라고 했을 때 수험생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거 그거거든요. 이게 어느 정도 선명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지. 그러니까 암기를 할 때 뭐 토시 하나 안 틀려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은 반드시 현출해야 되는 부분을 따로 발췌해서 그 부분을 강조한 것인지 그런 부분은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사실 제가 판례를 정교하게 암기했던 이유는 다 어디까지나 사안포 수업을 그만큼 더 정교하게 하기 위한 그런 교두보로 삼기 위한 거였었고 그래서 사실 암기 선명도가 그렇게 높지 않더라도 키워드만 직관적으로 현출해주고 그 내가 현출한 키워드를 제시된 문제 사실관계와 복합적으로 적용을 해서 사안포 수업을 얼마나 논리적으로 하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미덕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러기 위한 용도로서 네, 암기 선명도를 높이려고 했었을 뿐이지 무리해서 판례 외운 거 무조건 다 쏟아내야지 이런 욕심을 가지고 답안 작성을 하지는 않았었습니다. 저는 변호사님 너무 좋은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판례 선명도를 높이는 이유는 결국에는 이 논리를 사안에 제대로 적용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이게 핵심을 찌르는 노하우인 것 같거든요. 제가 앞으로 이렇게 설명해도 되겠죠? 네.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많이 인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험생활 이야기 간단하게 나눠봤고 그럼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변리사님 공부하셨던 방법, 뭐 강의라든지 뭐 이런 것들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혹시 특허법 상표, 저희가 아무래도 특허 상표 강사다 보니까 좀 디테일하게 공부했던 방법이라던가 아니면 좀 도움이 많이 됐던 강의 이런 게 있으면 좀 과목별로 추천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시험 막바지에 저는 항상 좀 타이트하게 속도감 있게 회독하는 걸 선호를 해가지고 예. 항상 박지원 변리사님께서 최종 정리 강의를 좀 속도감 있게 타이트하게 일목요연하게 딱 잘 짚어주시니까 그게 시험장 들어가기 전에 위안도 많이 되고 예. 어쨌든 회독한 거랑 동일한 효과가 생기니까 그런 부분에서 저는 도움을 많이 받았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상표는 제가 최재현 변리사님 어쨌든 기본서를 동차 때부터 그 삼시 기간 내내 써왔어가지고 동차 기득 시절에는 당연히 뭐 판례집이나 다른 교재들도 많이 활용을 했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아까 얘기했던 그 기본서나 뭐 특히 판례집 저는 판례집을 판결 요지랑 판결 이유 이거를 전부 다 한 번씩은 세세하게 좀 읽는 과정을 거쳤어가지고 개인적으로 느낄 때는 답안 작성할 때 상표법은 판례 원문에서 판결 요지에 대응되는 게 저희 답안에서는 판례고 그렇죠. 그리고 판결 이유에 대응되는 게 사안포 수업이라고 생각을 했어서 이게 제시된 판결 요지가 판결 이유에 어떻게 녹여지고 이렇게 있는가 매칭이 되고 있는가를 많이 보셨군요. 네 공부하실 맞습니다. 때부터. 그런
그런 식으로 판례집을 확실하게 일단 정독을 하고 난 이후에 답안 작성 연습으로 들어가고 나니까 더 도움이 많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판례 논리를 사안에 매칭시키는 거를 이제 사실 한 번 봐가지고는 또 잘 익히지 못하는 수험생분들도 많거든요. 네. 판례집은 몇 회독 정도 하셨는지. 동차 때도 한 3회독 정도는 했던 것 같고 기득 때도 네 5회독까지도 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사실 그 정도만 해도 엄청나게 충분하게 하고 이제 거의 판례가 머릿속에 들어온 상태였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변리사의 공부 방법 말씀해 주신 거 들어보니까 상표 공부하실 때 기출사례집 많이 풀이하셨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부분이 어떤 점에서 좀 도움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어쨌든 시험 문제를 내시는 교수님들의 시각이나 그쵸. 지난날의 뭔가 그런 이력들 이런 거를 볼 수 있는 게 저는 기출 문제라는 거를 30 들어서 좀 유독 절절하게 느껴가지고 올해는 진짜 특허, 상표, 민소 전부 다 기출 사례집 회독하는 데만 주력을 하면서 네, 수험을 보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럼 혹시 기출 사례집 회독하실 때는 풀답안을 많이 쓰셨는지 아니면 목차 키워드 위주로 하셨는지 활용 방법? 또 혹시 좀 추천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사례집을 속도감 있게 회독을 하는 거를 선호했었습니다. 저는 실제 문제 풀 때도 사실 그 시험장 가면 저희 나눠주는 연습지 같은 거 있잖아요. 저는 그걸 동차 때부터 한 번도 활용을 해본 적이 없어서 그냥 무조건 바로 문제지를 받으면은 문제를 풀면서 그 문제 옆에다가 각 네. 설문별로 이제 묻는 바가 있으면 거기에 해당되는 준원점만 추출을 간략하게 해놓고 네. 결론 정도만 맺어놓은 다음에 네. 바로 답안 작성으로 들어가는 타입이었어서 예. 오히려 그런 방식의 문제 풀이를 하다 보니까 기출 사례집을 활용을 할 때도 이제 사례집에 들어있는 수록된 문제가 있으면은 그냥 그 문제를 실제 시험 문제 풀듯이 그냥 사실관계 이런 거 줄글 치어가면서 본 다음에 준원점이랑 결론 정도만 추출을 하고 해설이랑 비교를 했을 때 내가 추출한 준원점이랑 결론이랑 이런 거 다 맞췄나? 이런 식으로만 확인을 가볍게 하고 속도감 있게 다음 문제로 넘어가는 그런 식의 회독을 했었어서 그 과정에서 이제 뭐 누락되는 논점이나 네. 이탈되는 논점이나 뭐 오답인 문제가 생긴다 하면 그런 애들만 이제 북마크를 해놔가지고 걔네만 이제 따로 추려놓은 다음에 다음 회독 때 틀린 네. 문제들 개수를 줄여나가는 방식으로 좀 회독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거에 대해서도 한 번만 더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 이제 시험장에서도 하실 때 연습지에다가 목차를 따로 안 잡으시고 문제에다가 준원점 위주로 표시를 해두면서 목차를 따로 잡는 시간을 좀 줄이는 대신에 그걸 오히려 답안 작성에 시간을 조금 더 투자를 하신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제 처음 동차 때 초반에부터 그렇게 연습을 하셨나요? 아니면 연습은 일단 처음에 목차 잡는 연습을 좀 하다가 후반부로 가서 그렇게 좀 바뀌신 건지 네. 궁금합니다. 그 동차 때는 아무래도 답안 작성 내공이 거의 없던 시절이니까 당연히 처음에는 이제 목차를 좀 세세하게 잡는데 주력을 했었던 것 같은데 그래도 어쨌든 동차 3월부터 이제 시험 들어가기 직전 7월까지 그래도 그 사이에 좀 여유 기간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때 이제 답안 작성 내공을 점점 늘려 나가면서 이게 도저히 물리적으로 좀 문제 푸는 시간은 문제 푸는 시간대로 드는데 답안 작성도 해야 되니까 이게 시간을 어쨌든 어느 수준으로 확보를 해둬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제 나름대로 동차 때부터 내렸던 결론은 그 장문력은 있는 것 같아가지고 스스로 프리스타일로 임기응변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냥 진짜 준원점 위주로 일단은 문제 푸는 시간을 또 줄일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답안 작성 시간을 확보를 하려면은 그렇게 미리 목차 잡는 시간을 줄이는 게 최선이겠다라고 판단해서 동차 때부터 그런 원칙을 지키려고 좀 노력을 해왔습니다. 저도 이 말씀 주신 게 너무 좋은 답변인 것 같은 게 목차 잡는 게 그렇게 빠르게 안 되고 임기응변이 안 될 때는 연습을 좀 하고 목차 잡는 데 시간을 좀 많이 써야 되지만 그게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사실 대략적으로 준원점만 잡아놔도 그 하위 목차가 자동으로 잡히는 순간이 오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고 나서부터는 그 목차 자체를 잡는데 너무 큰 시간을 쓰기보다는 그 시간을 차라리 줄글을 쓰는데 더 시간을 써서 절대적인 점수 확보의 가능성을 높이는 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혹시 말 나온 김에 답안 분량을 몇 페이지 적어내셨는지 기억나시나요? 과목별로? 제가 올해는 특허 같은 경우에 22페이지, 와. 상표 24페이지, 와. 민소 23페이지, 그리고 선택 과목은 저작이었어서 저작도 21페이지. 그래서 이틀 동안 90페이지를 쏟아내고 나온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양이 상당하시네요. 근데 제가 듣다 보니까 또 하나 궁금한 게 변호사님 동차 시즌을 보내시면서 선택이 좀 좋은 결과가 이어지지 않아서 합격을 못 하셨잖아요. 이 말인즉슨 동차 시즌에도 이 3법의 점수가 꽤 높으셨다라는 것인데 지금도 동차 준비 중이신 수험생분들이 많이 있으시거든요. 네. 동차 이렇게 공부했더니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어떤 생각하시는 노하우가 있을까요? 근데 저는 어쨌든 그
1차 제시 준비 때 예. 민소를 미리 그렇게 많이 바짝 당겨놓은 게 큰 원동력이 됐었어서 이게 생동차 분들한테는 도움이 될지 모르겠고 예. 부진동 하시는 분들께는 그래도 좀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거라고 느끼는 게 예. 다른 생동차 분들이 민소 듣느라 허덕일 때 저는 상표랑 특허 판례 강의를 수강을 하면서 아. 2차 법리에 대한 좀 깊이 있는 이해도를 네, 그렇게 높인 게 어쨌든 예. 답안 작성할 때도 좀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었던 네, 원동력이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민소 같은 경우에는 뭐 어차피 제시 때 미리 해놨으니까 예. 회독을 최대한 하는데 주력을 하면서 그 모든 쟁점을 이제 최대한 수평적으로 대하려고 하는 그 마인드셋이 저는 도움이 많이 됐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실 만한 내용이 이제 1차 제시를 준비하면서 민소를 기초 정도까지 들어 놓으시고 그다음에 이제 본격 동차 준비 기간이 됐을 때 그럼 민소는 바로 실전 강의로 처음 들어가신 건가요? 맞습니다. 그냥 아. 맨땅에 헤딩한다는 마인드로 동차생들과만 경쟁하는 게 아니고 기등 이상의 수험생들과도 경쟁을 해야 되니까 그냥 가서 꼴찌를 하는 한이 있어도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고 네. 그런 식으로 좀 호기롭게 그래도 실전 GS부터 바로 들어갔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떠셨나요? 꼴찌 하셨나요? 꼴찌는 안 했고 꼴찌는 안 했지만 그래도 그냥 맨날 하위권에서 놀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변리사님께는 조금 아픈 기억이겠지만 기득께는 조금 아깝게 좋은 결과를 못 얻으셨어요. 그 이유를 돌이켜보면 뭐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저는 이거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오히려 동차 때보다 기득 때 제가 실력 발휘를 못했었던 셈이잖아요. 예. 근데 그랬었던 결정적인 이유가 일단은 그 플러스 알파적인 요소들을 챙기려고 하는 그 욕심 때문에 저는 네. 떨어졌다고 스스로 절절하게 느껴가지고 예. 기득 이상 수험을 하시면은 사실 그래도 일정 수준의 내공에는 도달을 하셨으니까 좀 남들과의 차별화 이런 그쵸. 거를 좀 의식하셔서 검토 문구도 아. 챙기고 뭐 반대견해도 볼라하고 뭐 막 기본서에 있는 각주까지 뭐 아니면 음. 특허법원 판례 뭐 이런 디테일한 것들까지 다 챙겨가려고 보통들 하시잖아요. 예. 근데 저는 오히려 그랬던 게 이렇게 1년을 더 돌아오게 됐던 패착 요인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더더욱 기본에 충실하면 충실할수록 이 시험은 점수가 잘 나올 수 있는 시험인데 아. 너무 남들과의 차별화 이런 것만 의식을 하고 그리고 동차 때 어쨌든 좋은 기억이 있으니까 예. 기득 때는 동차 때보다 더 잘해야 된다. 그런 강박 아닌 강박도 맞아요. 어느 네. 순간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라도 제가 그렇게 플러스 알파에 목맸었던 게 좀 안 좋은 결과로 이어졌던 네. 오히려 공부의 범위를 좀 불필요하게 늘리는 부분이 독이 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주신 것 같네요. 맞습니다. 이게 저희 강사들이야 뭐 이렇게 항상 원론적으로 이렇게 공부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산 증인이 말씀을 해주시니까 이 전달력이 또 다를 것 같아요. 그죠? 네. 예, 공부 방법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들 나누고 있습니다. 한 가지 아까 앞에 말씀 주셨던 거에서 이어지는 건데요. 이제 수석을 합격하시면서 19학점을 병행하셨다고 하는데 그때 그 과정에서 힘들었던 점은 없는지 어떻게 극복해 나가셨는지 그 스토리를 좀 더 디테일하게 듣고 싶어요. 네. 저의 하루는 새벽 5시에 시작을 해서 와. 오후 11시에 끝이 났었고요. 그래서 이제 보통 제가 19학점 수업을 듣는 시간대가 이제 보통 수업이 10시 반부터 있었는데 그래서 저는 무조건 아침 7시까지는 학교로 넘어가서 저 통학을 했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오전에 순공 시간 딱 3시간 정도는 무조건 확보를 하려고 노력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 오후 중에 학과 수업 듣고 뭐 전공이랑 교양 소화하고 나면 보통 수업이 4시 전후로 끝나더라고요. 그때 수업이 끝나면 집으로 넘어가서 밥 먹고 좀 재정비한 다음에 또 저녁 7시부터 이제 밤 11시까지 그 사이에 또 순공 시간을 한 3시간 정도씩은 확보를 하려고 좀 노력을 하면서 네 그렇게 순공 시간은 매일 한 6시간 정도는 나오게끔 노력을 했었고요. 제가 삼시로 이번에 붙긴 했지만 이렇게 결과 발표 나기 전까지는 솔직히 아무도 붙을지 모르죠.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떨어질 상황도 염두에 두고 만약에 내가 변리사가 아니고 그냥 취업이나 아니면 아예 다른 길로 전향을 할 여지까지 이제 감안을 해서 리스크를 최소화하려고 저는 사실 학점도 관리하는데 좀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우와. 그래서 중간고사, 기말고사 기간이 오면은 2주 전부터는 좀 변리사 수험 비중을 최소화하고 예. 학과 전공이랑 교양 공부하는 비중을 좀 높여가면서 네, 생활을 했었고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아예 결이 다른 수험과 그 학과 전공이다 보니까 조금이나마 연계점을 높이고 싶어서 교양은 대신에 지식재산법 관련된 학교에 개설된 예, 교양을 한 2개 정도 껴서 수강을 해가지고 그래서 조금은 그나마 수험에 대한 부담을 네, 그 학과 전공 이런 거에 대한 부담을 좀 최소화하면서 네, 좀 그래도 유동적으로 할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대단하신 것 같아요. 여담입니다만 학점도 수석이신가요? 학기 차석. 진짜요? 와. 네. 그럼 저희랑 이렇게 얘기 나눠주셔서 감사해요. 아닙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2차 학습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2차 수험생분들이 많이 활용하는 강의, 소위 GS 강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2차 수험계에서는 이런 이야기도 많이 있습니다. 이 수험생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 너무 GS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GS보다는 다른 본질적인 공부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의견도 있고, 뭐 GS가 꼭 필수적이다, 너는 필수적이지 않다라는 여러 의견이 있는데, 혹시 변리사님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실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삼시는 사실 물리적으로 이렇게 학기 병행을 하니까 학원가에 나와서 GS를 쓸 여력이 도저히 없어서 그쵸. 올해는 좀 과감하게 현장에 쓸어 오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지난날 기득 때까지는 열심히 GS를 수강해온 입장에서 어쨌든 시험장에 들어가서 그 실전 현장감을 느끼는 차원에서라도 GS는 일단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삼시 들어서 비로소 느낀 건데 학원가에서 이루어지는 GS 채점 프로세스랑 실제 저희가 시험을 보고 교수님들께서 채점하시는 프로세스는 둘이 필연적으로 다를 수밖에 그렇죠. 없다는 걸 그렇죠. 느껴가지고 그 부분은 인정을 하고서 GS를 적극 활용하는 게 괜찮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학원가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실전 GS 예. 자료를 활용을 할 때 풀답안을 보통 쓰니까. 근데 이제 저는 항상 시간 조절 연습, 그리고 뭐 배점을 보고 분량 조절하는 연습, 그리고 준원점이랑 뭐 결론 잘 추출했는지 그런 거 체크하는 연습,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최신 판례 동향 분석하는 차원에서 GS 자료를 활용을 했어가지고 그래서 막 점수에는 연연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올해는 뭐 채점을 못 받았으니까 예. 그 올해는 논외로하고 기대 때까지만 해도 제 점수는 그냥 항상 GS 들쭉날쭉했었습니다. 잘 나올 때도 있었지만 안 나올 때도 있었고, 그쵸. 네 그렇게 들쭉날쭉했던 기억이 있어서 너무 막 GS 점수에만 연연하지 않으면은 그래도 GS 자체는 네 분명 효용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효용성은 있는데 여기에 너무 뭐 의존되거나 매몰될 필요는 없고, 또 일희일비할 필요도 없는 것 같아요. 특히 그죠? 그 채점 결과에 있어서 일비할 필요가 없다. 네. 약간 그 말씀 주신 게 너무 많이 공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 답안 작성을 하는 게 사실 초반에 되게 어려워하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 답안을 써내려 간다라는 것, 사안에 포섭하는 것을 만들어 나간다라는 것, 그거를 이제 초반에 실력을 늘려 나가실 때, 네. 또는 이제 30대 이제 특별히 조금 더 업그레이드 해 나간다라고 할 때 어려움이 없었는지, 그걸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간단하게 좀 말씀 부탁드릴까요? 동차 5월까지는 그래도 기본서에 의존을 하면서 좀 답안을 썼었는데 6월 달부터는 그래도 기본서를 떼고 직접 그냥 분량이 안 나오는 한이 예. 있더라도 답안을 써보려고 부단히 노력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게 동차 때는 제가 고득점으로 또 이어질 수 있었던 원동력이 진짜 그 기본에 충실했던 게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서 그 조문, 판례, 사안 딱 이 세 가지만 제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자 딱 이 마인드였어가지고 오히려 그렇게 조문과 판례, 사안 세 가지만 활용을 하니까 교수님들 입장에서는 더 답안 서술화 내용 자체도 직관적으로 좀 잘 보이고 묻는 바에 그냥 착실하게 대답을 했구나 뭔가 그런 인상을 주셨어서 고득점이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변리사님 느끼시기에 나는 언제부터 좀 답안 작성에 대한 감이 온 것 같다, 이런 걸 스스로 느끼신 시점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최대한 근데 답안 작성을 할 때 동차 때부터 그 논리 흐름을 목차에서 보여주려고 하는 그 그쵸. 원칙을 항상 고수를 했었어가지고 예. 그렇게 그냥 직관적으로 문제에서 묻는 바를 목차로서 좀 문장 형식이 되는 한이 있어도 그렇게 보여주려고 부단히 노력했던 게 네, 노하우지 않았었나 생각이 듭니다. 예, 2차 GS 관련된 이야기들도 이렇게 나눠봤고, 마지막으로 저희 메가벨리사에서 공부를 하시는 수험생분들이 많이 Q&A를 남겨주셨습니다. 그중에 몇 가지를 뽑아서 질문을 드려보려고 해요. 첫 번째로는 변리사님, 수험계에 많은 교재들 있지 않습니까? 뭐 기본서, 사례집, 판례집, 뭐 서브집 등등이 있을 건데, 변리사님은 과목별로 어떻게 활용을 하셨으면 좀 비중이 어떻게 되는지 한 번만 설명해 주시죠. 네. 동차 때는 아무래도 그 2차의 법리는 1차랑 비교가 안 되게 깊다 보니 그때 당시에는 당연히 기본서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을 수밖에 없었고요. 그래서 기본서를 제일 메인으로 가져가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판례집을 이제 서브로서 좀 활용을 하며 그 기본서에 없는 내용을 좀 판례집에서 발췌해서 좀 보충하는 식으로 공부를 많이 했었던 것 같고요. 사례집은 사실 3시 들어서부터 비로소 좀 요긴하게 활용을 했어가지고 동차는 아예 사례집 비중이 없었고 기득 때는 그나마 살짝만 비중을 가져간 기억이 있는데 동차 때는 결론적으로 기본서랑 GS 중심으로 좀 그래도 공부를 했었던 것 같고 기득 들어서는 그래도 판례집이랑 기본서를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비중을 끌어올려서 사실상 판례집을 비중을 높였던 거죠. 그렇게 하면서 GS도 이제 착실하게 근데 그때는 이제 너무 투머치로까지 GS를 논점 수집하는데 너무 네. 혈안이 됐었어서 그거는 살짝 아쉬움으로 남긴 합니다. 근데 그러고서 이제 3시 들어서는 물리적으로 어쨌든 가용할 수 있는 시간 자체가 적다 보니 올해는 기본서도 그냥 해독하는 거를 거의 비중을 안 가져가고 기출 사례집 비중에만 거의 네, 주안을 두고서 네,
수험 생활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혹시 민사소송법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지금 주로 특상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서 민사소송법은 이제 뭐 기본서 위주로 보셨는지 아니면 민사소송법도 사례집 위주로 보셨나요? 동차기득 때는 기본서 위주로만 학습을 하다가 이제 민소도 3시 들어서는 아. 네, 그냥 완전 기출 사례집만 뺑뺑 돌린다는 마인드로 했었습니다. 아, 그게 특허 상표에만 적용된 게 아니라 민소에도 올해 그렇게 하셨던 거군요. 네, 사례집은 3법 공통이었었고 근데 전반적으로 이 법 공부하는 기본 원리는 다 비슷한 것 같아요. 그죠? 네, 변리사님 전공이랑 상관없이 저작권법을 하셨어요. 혹시 어떤 이유가 있으신지 또 이제 후배가 되실 수험생분들께 추천을 하실 수 있으실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저작권법 너무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추천해 주실까요? 일단은 암기량 부담이 전혀 없고요. 그리고 보통 전혀 없다고 하지 마시고 네, 좀 약하다. 네, 정정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아예 없진 않은데 그럼에도 다른 법들에 비해서는 그쵸. 압도적으로 적어가지고 제가 사실 이번에 기득 때도 그렇고 30대도 그렇고 판례 막 그 두 문자 따가면서 암기해서 들어간 거는 한 5개? 뭐 이 정도밖에 없어서 정말 적네요. 네. 그리고 이게 다른 법들이랑 다 결정적으로 다른 게 사실 법전이 저희가 시험장에 주어지잖아요. 예. 근데 이제 보통은 저희 3법 풀 때는 그냥 조문 거죠. 위치 참고용으로만 이제 그쵸. 보통 활용을 하고 그 조문을 실제로 답안에 적어내는 거는 그렇게 권장하는 분위기는 아니잖아요. 근데 저작은 오히려 법조문을 무조건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답안에 해줘야지만 그게 또 점수로 환산이 되는 네. 좀 신기한 법이어가지고 그런 부분에서도 답안 분량 확보도 좀 용이하고 그래서 가지고 네 저는 저작이 여러모로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뭐 여러 Q&A가 왔는데 이런 질문도 있어요. 그 기득 시기에 공부 시간이나 휴식 시간 분배 어떻게 하셨는지. 아까 변호사님이 3시 시즌은 말씀해 주셨지만 그 일반적이지는 않잖아요. 네. 전업으로 보내셨던 기득 시즌은 어떻게 보내셨는지. 보통 성공 시간은 8시간에서 9시간 정도 뽑으려고 노력을 했었고요. 예. 근데 저는 이제 쉬는 날을 안 가져가는 타입은 아니었어서 무조건 이제 그 GS가 보통 주말에 열리니까 주말에 이제 일요일 날 저녁 때쯤 이제 GS 끝나고 나면 그때부터 해서 다음 날 월요일 오후까지는 그래도 좀 스스로한테 쉬는 시간을 부여를 해서 그렇게 규칙적으로 전업으로 생활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 모든 수험생분들의 고민인 것 같아요. 정답도 없는 문제인데 공부 시간이랑 또 휴식을 안 할 수는 없고 휴식을 효율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게 항상 고민이 되는 부분이고 저도 사실 수험 생활에 돌이켜 보자면은 월요일을 항상 쉬는 시간을 가지긴 했는데 그때도 좀 머리에 부담이 안 가는 공부들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머리 아프지 않은. 네. 그래서 계속 이런 지속성 같은 거를 유지할 수 있는 전제하에서 휴식을 해야 되지 않나. 뭐 이런 제 의견도 담아봅니다. 맞습니다. 예, 뭐 수험생 Q&A도 이렇게 많이 여쭤봤고 그래서 이제 많은 수험생 분들이 아직도 꿈을 향해서 공부 중이에요. 저처럼 수석을 노리고 있던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공부 중이신 분들에게 따뜻한 조언이라든지 어떤 해주고 싶은 말씀 이런 거 있으실까요? 아, 네. 사실 저는 유튜브에서 좀 공부 자극 영상이나 입신양명 이런 영상을 엄청 많이 봤었거든요. 근데 제가 아직까지도 기억에 진짜 많이 남는 게 그때 당시 그 영상에서 인터뷰 하셨던 분이 말씀하신 문구가 있었습니다. 내가 스스로 원해서 진 부담이기 때문에 가끔 부당한 순간이 오거나 세상이 원망스럽더라도 스스로 이거는 매듭 지어서 해결을 해야 된다. 그런 식의 인터뷰를 한 문구가 있었는데 그게 사실 제 삼시생활이랑 너무 부합하는 그런 좋은 표현이었어서 그게 항상 머릿속에 맴돌더라고요. 그래서 가끔 마음이 해이해질 때마다 사실 저도 기득 때 떨어지고 세상이 너무 원망스럽고 네. 왜 나한테 이런 시련이 자꾸 오는 거지? 이런 스스로에 대한 좀 자책 이런 것도 많이 들었었는데 그 문구 영상을 보고서 항상 마음을 다시금 좋게 잡았었습니다. 결국에는 내가 원해서 걷게 된 길이고 어쨌든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이니까 기득권을 한 게 저한테 부당한 순간인 거죠. 그런 부당한 순간이 오더라도 내가 끝까지 그냥 이겨내야 된다. 그러니까 그렇게 마음을 독하게 먹었던 게 저는 이번에 어쨌든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었던 좀 계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해서 지금 사실 수험하시는 분들 진짜 너무 고생 많으시고 저도 고생의 깊이? 네, 이런 거를 너무 아니까 사실 네, 이럴 때일수록 자기 연민에 빠지면 안 되고 더더욱 마음을 독하게 먹으셔서 기쁨의 눈물을 흘리실 수 있는 또 그 순간이 금방 찾아오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변리사님이 지금 말씀해주신 이런 표현들이 이제 누군가에게 동기부여 영상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변리사님이 유튜브에서 봤던 그 공부 자극 영상이 이제 변리사님이 이제 그 본보기가 되어 주시는 것 같아서 너무 보기 좋은 것 같고, 그 다음에 이렇게 열심히 해오신 그 모습들을 보면 변리사님은 이제 앞으로 뭘 하셔도 그쵸. 잘 해나가실 수 있을 거라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저희 회사로 오실래요? 영광입니다. 오늘 김영주 변리사님 모시고 수석 합격의 노하우 많이 얻어 가려고 했는데 뭐 단순히 노하우뿐만 아니라 뭐 인간적인 이야기도 많이 들은 것 같고, 뭐 수험 생활을 저희가 함부로 다 재단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또 같이 좀 느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예, 이상으로 뭐 저희가 준비한 인터뷰 내용은 마치도록 하겠고요. 변리사님 함께 하시면서 어떠셨나요? 저는 사실 항상 강의 화면으로만 보던 두 변리사님이랑 이렇게 같이 한 공간에서 숨 쉬면서 얘기 나눌 수 있는 거가 진짜 연예인 보는 기분이었어가지고 너무 진짜 감개무량합니다. 또 이런 좋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일단 너무 진짜 딱 들었을 때 수험생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내용도 너무 많고, 이제 이렇게만 하면 되겠다 싶은, 물론 이렇게 그게 쉬운 게 아니겠죠. 네. 그렇지만 이제 그런 걸 너무 좋은 말씀 많이 주셔가지고 수험생분들께서도 많은 도움을 얻어 가실 것 같아요. 좋은 말씀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강사로서 전할 수 있는 어떤 정보의 제공 외에 어떤 울림이라 그럴까, 좀 동기부여 이런 게 좀 한계가 있기 마련인데 수석으로 합격을 하신 이런 생생한 경험들이 자양분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매년 수험계에 있으면서 어쨌든 합격을 못하신 분들의 이야기도 듣게 되면은 이게 전화위복이 되고 성장의 자양분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그게 말이 쉽지는 않잖아요. 근데 또 큰 위로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오늘 귀한 시간 내주신 김영주 변리사님, 저희가 뭐 다른 기회에서도 또 이렇게 뵌 적도 있고 한데 워낙 똑똑하시고 또 성실하셔서 앞으로 승승장구 하실 것 같습니다. 꽃길만 걸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합격 또 한번 축하드리고 그동안 고생 너무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럼 오늘 저희 메가 변리사에서 준비한 인터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신 여러분들, 내년에 이 자리에서 저희랑 또 인터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